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최재성 전 수석 연결해서 한번 전화 연결해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요즘 근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산속에 집 짓고 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지난번에 방송 우리 인터뷰 하셨을 때는 산속에 집 짓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진짜 그거 하고 계신 겁니까? 네네, 지금 8개월째 살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전격적으로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안 돌아오십니까? 어딜 가요? 정말 우문현답이네요. 네, 그 수석님 요즘에 어제 전당대회 관련해 가지고 좀 순회 연설도 하고 계시잖아요, 민주당. 네. 좀 보면 어떠세요? 자꾸 뭐 흥행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 빼고는 다 당대표로 낙선한 대통령 후보들은 당대표로 다 소환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특이한 건 아닌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대선에 실패하고 개항에 출마를 하면서 그렇죠. 사실은 조금 속도가 빠르고 또 출마가 빈번했던 이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만 네. 당대표 낙선한 후보가 당대표로 소환되는 거는 그렇게 어색한 풍경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 현존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몇 달 전에 지지했던 사람들이고 해서 그 추세를 꺾는다는 건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흥행 운운하는 것보다는 이제 전당대회 후에 과연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이제 평가를 받고 또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관전 포인트라고 봐요. 네, 뭐 확대명, 어대명 뭐 맨날 똑같은 말 나옵니다만은 강훈식 후보가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영향을 미칠까요? 뭐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후보 단일화를 해도 네. 선두를 위협하거나 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이게 이제 폭발력을 갖는 건데요. 또 이제 후보 사퇴를 해도 전당대회 구도나 흐름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사퇴면은 그것도 이제 사퇴 자체가 폭발력을 갖는 건데 네. 워낙 이제 어대명 확대명 이러다 보니까 그 폭발력이나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사실 뭐 강훈식 후보가 득표했던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그렇게까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여론들이 좀 많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본격적으로 여쭤볼 것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일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1000일 정말 된 것 같아요. 워낙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보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총평 한번 여쭐게요. 저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지인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네. 1000일 된 것 같다. 1000일보다 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정말 이거 뭐 천일 야화도 아니고 천일 야화. 정말 무수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저는 우선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봅니다. 어느 한 부위에서 한 분야에서 이 특징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난맥상이고 또 이제 과거에 이런 문제 정권에서 또 국정운영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도 그 패턴들이 있거든요. 유형들이 있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갖는 유례없는 난맥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인, 그러니까 이 문제의 근원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해결의 난맥상을 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방도가 안 보인다. 지금 그렇게 지금 해석이 돼요. 해결의 난맥상. 왜냐하면 뭐 대통령실 쇄신해야 된다, 뭐 인사 쇄신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등이 나오는데 문제는 대통령과 하여튼 김건희 여사로부터 발생한 것이 제일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선가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내외 쇄신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이 인적 쇄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원인이 하여튼 유례 없이 이게 특징적인 게 거의 다 99% 대통령 발로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 수해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정책을 내놓거나 네. 뭐 옷의 취약도 그런 문제죠.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이 바로 지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변명하고 해결하는 건 나머지 이제 참모들이. 이 참모들의 역할이니까 참모들이 사고치거나 잘못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엉켜가지고 대통령이 수습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거꾸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방이 참 어려운 거죠. 이게. 네. 사실 이 대통령 리스크, 뭐 리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만은 이 리스크가 사실은 해결이 되려면 주변의 참모들도 뭐 잘 보필을 해야 되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요. 그렇죠. 얘기를 잘 안 들으신다는 것 같아요, 주변 말들을. 아니 안 듣는 거 이전에 네. 그냥 막 아무 검토나 생각 없이 막 질르잖아요. 막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보라인 대변인 쪽 보면은 지금까지 뭐 대통령 사진 유출된 거, 네, 또 그렇죠. 집무실에서 김건희 여사 찍은 사진 유출된 거 이런 것들이요 상황 파악도 못하고 그냥 대충 둘러대고 이러다가 나중에 시인하고 교정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가 문제가 돼서 발생한 거고 또 이제 사실 확인 이런 것들을 쭉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 해명을 하든가 네. 대응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확 그냥 이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뭐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굉장히 즉자적으로 뭐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네. 참모들도 자기 파트에서 이것을 변명하고 해명하고 처방하기가 참 어려운 이런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인적 쇄신을 한번 이뤄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로 홍보와 정무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러면서 김은혜 전 의원을 영입할 의사를 지금 비추고 있거든요. 이거는 올바른 해결 방법입니까,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대폭 교체. 대폭 교체. 를 하더라도 원인이 대통령 부부발로 나온 것이 핵심 원인이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래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대폭 아닌 것 같아요. 아, 대폭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우선 비서실장 바꿔야 되거든요. 네. 비서실장 그대로 놔준다는 것 같아요. 유임한다. 그래서 비서실장 그다음에 이제 수석급들 싹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무 라인하고 일종의 홍보 라인 정도만 바꿔서 국한되거나 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권력의 핵심은 지금 따로 구성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예를 들어서 검사 출신 네. 지금 길목에 있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면은 대폭 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되면은 뭐 네. 정무 라인 뭐 홍보 라인 아니라 할아버지를 해도 일단은 원인 처방 자체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소폭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아예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가사 이렇게 교체를 대폭으로 만약에 하더라도 알맹이를 그러니까 뭐 국정 운영의 이제 방향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 또 대국민 메시지 뭐 이런 등등등을 정교하게 잘 해야 되는 이 알맹이가 좋아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네. 능력이 돼야 그 다음에 홍보도 하고 뭐 하는 건데 이것 없이 그냥 홍보 라인 교체하고 뭐 대폭 교체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게 효과를 거둘지의 문제는 저는 그거는 희망적이지 않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문제가 대통령은 우리가 좀 평가절하되어 있다. 홍보가 잘 안 돼서 국민들이 우리를 좀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인식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정권 말기에 보통 나타나는 정권 말기요? 현상입니다. 역대 정부가요. 네. 정권 말기에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국정 홍보가 안 됐다. 그래서 그쪽을 강화하고 그쪽 탓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석 달도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뭐 평가절하되는 게 있다. 그래서 홍보라인 강화해야 된다. 이거는 유례 없는 일이에요. 역대 어느 정권에서 집권 석 달 만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됐다. 평가절하야 됐다 해서 홍보라인을 손보는 이런 네. 경우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건 정권 말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얘기 뭐 윤정부 디스카운트입니까? 네. 그래서 홍보 이런 거는 원인 진단이나 사실은 이 사태의 이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사실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면 어쨌든 이 상황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지금 좀 전에도 사실 수석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 직위의 이름이야 뭐 상관없이 어쨌든 권력의 핵심은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사실 하셨어요. 그게 바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사실은 띵킹 그룹에 있다. 자기네들끼리 의사결정하는 그룹에 있다. 남들은 사실 거기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런 취지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기조를 대통령이 이어가고 그쪽에 너무 의지하고 이제 이렇게 간다면 사실 뭐 홍보석을 바꿔도 말든 상관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대통령 부부가 바뀌지 않으면 네. 안 되는 한계를 갖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가서 또 다른 인적 교체를 하더라도 요 진정한 윤핵관이죠. 진정한 윤핵관. 예, 진정한 윤핵관을 가짜 윤핵관 말고 진정한 윤핵관을 그대로 두고 한다면 한계 속에서도 또 그나마 더 한계가 노정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하여튼 백약이 무효입니다. 지금 백약이 무효다. 아주 정말 쓴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취임 100일 만에 어쨌든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7기 이원석 대검 차장이 가장 유력하게 지금 얘기되고 있고 저도 사실 들은 바에 의하면 이분으로 낙점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원석 차장 좀 잘 아실 것도 같은데. 과거 같으면요. 네. 누가 총장이 될 것인가. 그게 이제 관심사였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지금은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별로예요. 별로예요? 왜냐면 어차피 인턴 총장을 뽑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미 인사 다 해버렸고.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제 검찰 행정, 검찰 권력이 작동할 수 있는 이제 체계는 이미 총장 뽑기 전에 다 돌아간 거거든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이렇게 해서 다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그냥 임기를 채운다면 3년짜리 인턴 총장을 뽑는 거죠. 인턴 총장,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른 검사들은 정년이 보장돼 있는 거고, 네. 이거는 꽉 채워도 3년 지나면은 이제 퇴임을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이미 다른 구도에서 굴러가는 시스템들이 작동을 이미 했기 때문에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정권이나 네. 혹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같은 이쪽의 생각, 이쪽에서 가져가는 이제 흐름 이런 것에 그냥 뒤쫓아가고 그런 이제 보고나 하고 이러니까 아주 단순 업무에 인사권도 실질적인 집행력도 관장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주 기존에 진행하는 흐름에 그냥 단순 업무 하는 그런 3년짜리 인턴 총장을 뽑는. 네.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검찰총장의 능력이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네. 별무소용인 경우가 이번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문정 검사가 다른 그 방송에 나와서 한 말 중에 하나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문에 검찰총장 하려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바가 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모든 권력을 다 휘두르고 있고 되게 일하기가 밑에서 일하기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좀 여러 가지로 너무 이렇게
드러나는 활동을 많이 한다. 이게 또 민주당 측의 입장인 것 같거든요. 이번에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또 입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법을 무력화시키는 이 개정안을 가지고 또 그 시행령을 또 만들어 가지고 좀 꼼수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은 검사로서 네. 또 지금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공직에 충실하겠다는 그런 기준을 갖고 지금 하는 거는 아니다. 이미 네. 정치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정치를 하는 장관의 길을 이미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법무행정을 관장하고 또 과거에 이제 검사로서 검사의 기준을 갖고 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지금 이미 정치인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하. 아마 야당이나 하여튼 반대 흐름하고 네. 전면에 서서 싸울 거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솔직히 이거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한동훈 장관을 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대적을 잘 못합니까? 지난번에 뭐 청문회도 그랬고 대정부 질문도 그랬고 물론 겉으로 보기에만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좀 민주당 의원들이 겁을 낸다 그럴까요? 뭔가 좀 시원하지 않다 그럴까요? 이런 대응하는 좀 능력이나 반응 같은 게 좀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저도 많이 아쉽고요. 네. 지금 야당 됐거든요. 네. 그런데 아주 의석 많은 여당처럼 아하. 조금 긴장하고 네. 또 치밀하게 잘 준비를 못한 이런 것들이 좀 저도 보였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한동훈 장관은 정치를 하고 있는데 야당의 의원들은 그냥 행정부의 일원, 그다음에 주목받는 권력의 핵심, 요 정도로 지금 상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미 종목을 바꿔서 정치를 하면서 그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또 오히려 또 공세적으로 일을 벌리고 하는데 네. 민주당 의원들은 그 점을 좀 눈치는 챘으면서도 이 소위 말해서 한동훈 장관을 상대하는데 근간으로 놓지 않고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장관은 정치를 하는데 오히려 야당 의원들은 본인들이 여당 의원인 것처럼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니까 문제인 것 같다. 그렇죠. 네.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거대 여당의 습성 이런 것 그렇죠. 속에서 좀 준비를 잘 못한 그런 안이함이 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을 그냥 피감기관이나 이제 소위 말해서 행정기관의 일원으로 그렇게 보고 하니까 네. 사실은 대응의 기본 기준이나 전략들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조금 바꿔서 어제 있었던 77주년 광복절 관련해서 이제 한일 관계나 뭐 대북 관계 관련 대통령의 축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7주년 광복절 병축사의 내용이 사실은 좀 많이 실망스럽다. 인사, 국정, 난맥상에 대한 반성이나 당 내용에 대한 얘기는 없고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얘기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저는 이제 취임사를 보고 정말 대단히 걱정을 했습니다. 취임사, 예. 예, 이제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는 취임사였고 그 내용을 더 들어가 보면 내가 어제 다른 데에서 뉴라이트 기조다. 네. 취임사가. 그래서 뭐 자유를 강조하고 뭐 자유시민의 국제연대를 강조하고 또 시민들이 교육받고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네. 평등한 대우를 받기 어렵다. 이렇게 원인들을 그렇게 찾고 그렇죠. 사실 국가의 역할이라든가 기업의 역할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이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회경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역할들은 쑥 빼고 그냥 경쟁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겉포장된 뉴라이트 선언문하고 좀 비슷한 그런 기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복절도 비슷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선언, 뭐 대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프레임이거든요. 과거 직시 미래 지향이거든요. 근데 과거 직시를 빼고 네네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지향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고 굳이 얘기하면은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이제 뉴라이트, 식민사관 뭐 이런 것을 그냥 막 용인해 버리는 이런 것까지 가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에요. 네네. 그래서 정말 저거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해서 제대로 독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런 건지 네. 아니면은 거기서 미래지향이라는 한 부분만 차용을 해서 과거 직시를 의도적으로 죽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아무튼 이것은 좋은 모습이나 좋은 메시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본질은 일단 일본이 우리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전제로 한 과거 정리가 좀 사실 중요한 전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베 총리 이후로 이제 기시다 내각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3년부터 아베 총리 이전까지의 일본이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의 스탠스 또 네, 변화된 그렇죠. 모습이 하나 있고요. 네. 아베 총리 이후로 이제 우경화되고 막 이러면서 뭐 기시다 내각까지 온 거거든요. 네. 요거를 구분해서 보면요. 93년 고노다마 때 이제 조사를 통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군의 요청으로 업자들이 개입했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무라야마 사과가 처음으로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게 오부치 선언으로 이제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 맥락이 하나 있는데 아베 정권 이후로 이게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요런 흐름들을 그냥 다 아베처럼 딱 끊어내고 그리고 과거 직시를 지워버리고 미래지향만 얘기하면은 그게 아베 논리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자, 또 여쭤볼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시사저널이 발표한 2022년 2022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이런 설문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71% 정도로 지목을 받았어요. 지금 화면 보는 거 있는데요. 지지율 하락하면서 김건희 여사 활동도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아직도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70%라고 제일 영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0%라는 거는 71%네요. 이거는 좀 심각한 부분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눈치를 채신 거죠. 네. 그리고 그건 뭐 대선 때부터 좀 우려했던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71%의 국민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고 했으면 네. 권력의 71%는 그 김건희 여사한테 있다는 얘기하고 진배 없거든요. 그리고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 네네. 그런데 사실 김건희 여사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공적 시스템에 이 시스템 안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네. 안 나타나면 불안해요. 가만히 있을 분은 아니고. 그리고 국민들이 눈치챘다시피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네. 그러고 그동안 뭐 인사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정권의 뭐 대통령 사진 노출하는 과정이라든가 나토 때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네. 간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이 다 김건희 여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빨리 공적 시스템에서 드러나는 게 중요하지. 그냥 문제가 생겨서 잠깐 숨어 있다고. 네.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과 힘과 그다음에 생각이 정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불안해요. 안 나타나. 오히려 안 보이는 게 더 불안하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점이 참 기묘한 거죠. 그러네요. 개인 김건희 여사면은 네. 지금 부속실이나 대통령실에서 친구 만나고 누구 아는 사람 만나고 하는 것을 체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행사 때나 공적 일정 때는 또 공적 시스템이 뒷받침되거든요. 네. 요 양쪽의 사각지대에 딱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빨리 모습을 드러내고 공적 시스템 속에서 네.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타당하고 낫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일단 요 조사는요. 시사저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컨터퍼블릭에 의뢰를 해서 10개 분야 전문가 50명씩 총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조사였고요. 일반인 조사는 국민 500명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전문가 조사 방법은 리스트를 이용한 전화 여론조사, 일반 국민 조사는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로 실시가 됐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홈페이지 그 기관에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수석님, 그 네. 이준석 대표 이번 연휴 때 핵폭탄 비슷하게 터뜨렸는데요. 대통령실 엄청 공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대응을 안 하면 네. 그냥 조용히 죽는 방법밖에 없죠. 조용히 죽는다. 그래서 정치인 이준석 또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저렇게 하라고 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밀어낸 거거든요. 등떠민 거다. 뭐 내용을 떠나서 그렇게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점 하나 하고요. 네. 하나는 뭐 가처분이 인용되든 뭐 기각이 되든 간에 사실은 더 큰 포인트가 형사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이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하여튼 정치적으로나 뭐나 제거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수사 중인 문제가 이제 기소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다시 돌아오기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준석 대표를 제거하려는 사람과 세력이나 네. 이준석 대표나 둘 다 하여튼 엄청난 그 상처를 입고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간다고 봅니다. 네, 일종의 치킨 게임 생각이 갑자기 탁 나네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제거되는 과정에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